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서 선점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앞선 코너에서 잠깐 짚고 넘어간 소식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H200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차세대 AI 칩,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 코너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H200은 그동안에 나왔던 H100보다 성능이 약 2배 정도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AI 하면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변수를 내야 됩니까? 로봇, 오늘 오후에 일기예보 좀 부탁해. 오늘 오후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KTX를 탈까? 고속도로 갈까? 비행기 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최단시간 내로 빨리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GPT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 H100 같은 경우는요, 칩 가격이 약 4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것이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H100이. 그런데 H200은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라든가 용량을 좀 더 시간도 빠르고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H200의 스펙은 아마도 빠르면은 내년 2분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용량 봐보십시오. 141GB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의 가장 첨단을 달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수요하는 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비메모리, 우리는 아직까지 메모리의 강국이지 비메모리 강국 아니지 않습니까? 메모리 분야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반도체 제2의 전성기, 제2의 부흥기가 어쩌면 이번 기회에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HBM 시장 속 우리나라 또 D램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 공개와 맞물려서 이어질 수 있는 국내 반도체주 투자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국내 반도체 관련주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제1위의 메모리 국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세계 1위, 2위의 반도체 회사인데,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AI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모리 칩의 특수한 그 판매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비메모리가 좋아진다고 단정 짓기 힘들지만은 AI, 즉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은 용량,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H100에서 필요한 것이요. 그런 그 고성능 메모리, 메모리가 수천 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성능을 2배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D램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잉여 물량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부 투자하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용량이 얼마나 크든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2의 부흥기, 저는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라고 보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와 반도체 소식 좀 정리를 해보면서 출발해봤고요. 이어서 최민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외주의 역습이 지속되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외주의 역습, 구체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업종의 역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업종들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을 살펴보면 7에서 8%가 넘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약 1.7%인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이 업종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표를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수익률이 최대 마이너스 15%에 달할 정도로 주가가 부진했던 소외주였다는 점입니다. 상승 배경으로는 예상과 부합했던 실적이 좀 꼽힙니다. 소외주는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밸류에이션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이 안도 랠리를 연출한 건데요. 오히려 조금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4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온 점이 또 소외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공매도 금지도 소외주에게는 호재였는데요. 통상 공매도 금지가 쇼커버를 유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발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텔, 레저, 디스플레이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관건은 또 지속성의 여부일 텐데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해당 업종들의 수익률 급증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점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호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증권가의 전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노동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쇼커버 정점은 공매도 금지 후 2에서 3주 사이 분포했던 바 있다며 해당 업종들의 공매도 금지 효과도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도주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소외주마저 동력을 잃어버리면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배당주로 꼽히며 상승세를 보였던 은행주도 살짝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주도주를 잃은 상황 속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 마진 약화 등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연말까지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요.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좀 살펴보라는 건데요. 주당 순이익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1주당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EPS 상향 조정 업종은 필수 소비재, 자동차, 반도체 등이 있다고 꼽았습니다. 반면 이익 추정치 하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업종은 소재, 산업재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학, 철강, 에너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EPS 변화율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실제 철강, 화학 등 소재 섹터는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 지연 등을 방연해 추정치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외주들의 반란도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정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투자 재원 확보의 혈안인 삼성전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지분 1조 3천억 원을 매각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2분기에 이어서도 3분기에도 ASML의 지분을 매각한 삼성전자. 조호진 대표님이 좀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일단 ASML은 뭐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10나노 이하에서는 사실 리소그래피를 할 때 ASML 말고는 쓸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SML이 리소그래피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다 공급을 하는데 대당 뭐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되고 또 문제는 이제 ASML이 완전히 독점하기 때문에 10나노 이하에서 이제 반도체 그 공정을 그리고 싶은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 ASML이 사실은 공정기업이고 납품업체니까 일종의 을인데 을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슈퍼을이다. ASML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한테 장비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겠느냐,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느냐, 우리한테 먼저 지켜달라라는 것을 갖다가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ASML의 이런 기술력을 보고 처음에 지분을 획득한 시기는 2012년인데 당시 한 5억 유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한 그 당시에 1유로 한 1.5달러로 본다면 한 7,500억 정도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3%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분을 갖다 축소했는데요. 이번에 0.7%에서 0.4%, 0.3%를 낮췄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해당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한 3조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도 단가가 기입돼야 되지만 그렇게는 안 나오고 2분기 말 보고서에 0.7%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3분기 보고서에 0.4% 갖고 있다. 그래서 전기 대비 이번 분기 대비 이제
그렇게 이제 기준을 한다면 약 3조 원 정도의 이제 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합쳐서 3조 원인 거죠. 아니요. 그 이번에만. 이번에만요? 예, 이번에만. 예.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그걸 약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보고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3조 원이 맞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엄청난 차익을 거뒀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5억 달러, 5억 유로에 들어간 걸 기준하면은 삼성전자는 ASML 투자로만 10배 이상 수익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결국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차익이 3조 원이지만은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올해 2월 달에 삼성전자의 계열사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12조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32조 원을 빌렸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총 빌린 돈을 다 합치면 한 40조 원 이상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을 갖다가 왜 빌렸느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나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존폐 위기를 겪었습니다. 회사가 계속 할 수 있느냐, 심지어 SK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야 월급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등한 거는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오늘 방송에 나왔지만 HBM3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 HBM3를 양산을 못하니까 SK하이닉스에서 HBM3를 완전 전량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SK하이닉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할 여지를 마련했고 삼성전자는 다른 이제 그 계열사나 다른 데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재고를 확보하면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 SK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재고 감소하지 않고 전망은 4분기부터 재고가 그러니까 D램만 그 메모리 반도체만 말씀드린 겁니다. 재고가 이제 감소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HBM3 외에도 다른 곳에서 제가 이제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델과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52주 신고가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D램에 대한 업황이 불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다 올랐는데 그 이유는 아시지만 이제 CPI가 예상보다 하회했다. 이 점도 사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술주에게 엄청난 큰 호재다라는 것도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ASML 지분, 이번에 정확하게 지금 매각한 지분이 3조 원가량에 달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주들의 반등도 오늘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보고 오시죠. 정준혜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인데요. 여객 수요 증가와 화물 운임 상승으로 4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올려잡은 모습이고요. 또 실리콘투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또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이 의견과 함께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며 목표가를 95,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신증권에서 엔터에 대한 목표가를 새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하이브는 BTS 공백기에도 내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베이비몬스터의 강력한 팬덤 낙수 효과가 예상되고 또 내년 매출 하락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신증권의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JYP 엔터인데요. 콘서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HD현대는 3분기 매출이 9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올랐고요. 또 영업이익은 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항공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급증하고 있는 B2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9월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던 개인 투자자들의 B2가 공매도 금지 이후 5일 만에 5천억 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인호 소장님, 이 신용융자와 예탁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증가가 된 겁니까? 네. 제가 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 말을 잘못 들으면은
마치 공매도는 나쁜 것이고 신용융자는 좋은 것으로 잘못 인식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신용융자나 공매도나 같은 개념입니다. 공매도는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에 다시 환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신용융자는 뭡니까? 이거 곧 매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용융자금이 16조 6천억에서 저점입니다. 16조 6천억에서 자그마치 5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고가 17조 1천억으로 증가했는데요. 자,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야, 신용융자 참 우리 편이네, 좋은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3달 안으로 다시 매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그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하셨는데 이거 100%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3달 안에 다시 사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나 공매도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두 개 다 차입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본으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면은 1,000만 원 가지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빚투죠. 빚으로 하는 거죠. 공매도를 하든 신용융자를 하든 내 자본금의 1.5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2,500만 원어치 신용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1.5배 어치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좀 머리에 깊이 넣어야 됩니다. 즉 불법 공매도가 잘못된 것이지 일반 공매도가 꼭 너무나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신용융자 자체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5천억의 신용융자 증가했는데 이거 3달 안으로 다시 매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신용융자 증가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언제 주의하셔야 되냐? 주가가 올라갈 땐 신용융자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는 신용융자가 감소하고 공매도가 증가하거든요. 요 어떤 스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적극적인 증시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용융자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또 해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선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신용융자는요, 상승할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용융자를 만일에 주가가 하락할 때 한 달 전에 우리 주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그때 신용융자 하시면요, 우리가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깡통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 저점, 뭐 그걸 반드시 저점이라 보기는 힘듭니다만 2,300포인트 밑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400을 넘어섰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이 신용융자가 상당히 적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용융자는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 때만 사용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5만 원짜리에서 4만 원까지 내려왔다. 신용 사고 또 3만 원 내려왔다. 야, 이제 더 사자. 이거 큰일 납니다. 절대로 신용융자만큼은 시세에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신용융자나 공매도 둘 다 차익거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자금으로 한 게 아니고 돈을 증권사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달 정도 여유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 3달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한테 빌린 돈은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는 게 좋다. 일주일이면 더 좋고 이틀만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절대 내가 3달 모두 다 차익 매매하거나 신용융자 쓰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불법 공매도가 나쁜 것이지 일반 공매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3달 안으로 주식을 다시 사내야 된다 뜻 아닙니까? 신용융자는 뭡니까? 지금 살 땐 내가 1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치 사서 좋지만 더 길어지면은 그것이 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까지 시사가 된 만큼 오늘 또 예탁금 추이가 늘어나는지 여부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 소비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여풍을 맞았던 카지노주, 파라다이스와 GKL 모두 3분기 큰 폭으로 오른 실적을 공개하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파라다이스의 경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856억 원, 571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또 한 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개장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며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2024년 실적 전망치를 좀 살펴보더라도요.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이 무려 3배 넘게 오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평가인데요. 통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단체 허용 같은 정책 변화는 일정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데요. 당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비자, 교통 등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침, 그리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항공 운항 노선 증편 등 두세 달의 준비 과정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두세 달 뒤 그 관광 허용을 했던 게 지난 8월이니까 이제 11월부터 올해 4분기부터 중국인 관광객 단체 허용에 대한 카지노 실적 개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확실히 내년에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증권사들은 또 카지노주 안에서도 최선호 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꼽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살짝 엇갈렸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입장으로 보면 롯데관광개발을, 또 일본인 큰손 VIP를 생각하면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꼽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는 서울과 제주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지역 거점에서 집중적인 영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외국의 관광 업무 목적으로 이제 무사증 제도도 있죠. 제주도에는 단기 체류 때 비자가 면제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 직접 애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하다. 앞으로는 이제 카지노주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중국의 수요가 매우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수요는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며 일본 고객 유치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파라다이스에 집중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파라다이스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에 각각 1개씩 총 4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카지노 부분 주요 고객군이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높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카지노주의 리스크 요인을 어떤 요인을 꼽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회복세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는데요. 하지만 비중 확대를 해라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좀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 관광객 회복이 부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향후 카지노주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면서 중국 VIP의 카지노 수요가 조금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카지노주의 실적 전망치의 경우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데요. 이 항공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실적 전망치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인천공항 슬롯은 70회로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70회 정도인데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회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 슬롯 횟수가 진짜 늘어나는지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지 이 여부가 카지노주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내년 인천 영종도의 신규 복합 리조트죠. 인스파이어 IR의 개장이 파라다이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텐데요. 인스파이어 IR의 카지노에는 테이블 150대, 슬롯 머신 700대 이상으로 근접한 거리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와 규모가 비슷한 만큼 기존 파라다이스 시티의 고객을 타겟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인들을 좀 판단한 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잭팟이 기대되는 카지노주들 리스크 요인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공시 확인해보죠. 휴젤이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배경 짚어주실까요? 그 휴젤은 이제 코로나 피해자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외출을 못 하니까 코로나 시절에. 근데 마스크도 이제 벗고 그래서 이제 엔데믹 시절에 맞았으니까 휴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휴젤은 이제 뭐 아시지만 이제 보톡스 그다음에 필러가 양강 구도로 이렇게 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제 휴젤이 사실은 그 원래 갖고 있던 기업을 그 GS 그룹과 그다음에 베인앤캐피탈이 같이 연대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GS랑 이제 베인앤캐피탈 입장에서는 코로나 터진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그 기간이 잘 지났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기업이 사실은 휴재를 인수했을 때 초점은 국내는 당연히 아닙니다. 국내는 아니고 사실 중국이었어요. 중국에 이제 고령층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중국도 이제 그 GDP가 올라가니까 결국 여성들이 미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휴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아까 코로나가 겹치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올해 23년도에 재고가 대부분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재 매출은 내년에 중국에서 이제 재고가 소진되고 내년에 휴젤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또 한 번 이 매출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휴젤이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용 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어쨌건 제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건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 휴젤의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7월 17일 날 방송을 했었는데요. 7월 14일 날 휴젤이 그 12일 갖다가 전환사채에 대한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12일 1,000억 원 정도를 연장을 했는데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12일이라는 건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표면 이자 만기 이자율이 모두 0%였습니다. 그러면은 12일을 인수했던 건 이제 베인앤캐피탈이었는데 베인앤캐피탈 입장에서는 아니 이자도 안 받고 이걸 왜 1,000억 원을 더 만기 연장해 주냐라고 봤을 때 속내를 우리가 추정해 봐야 되는 건데, 결국 속내는 결국은 10이라는 거는 이자 외에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했을 때 차익 실현이 생기기 때문에 당시 7월 14일, 7월 27일 날 봤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그 휴젤의 그 수익률이 40%에 해당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베인앤캐피탈이 만기 연장 해줬다고 보는 것이고, 만기 연장이 뭐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높이 올라가서 보통 이 정도로 이제 만기 연장 해줬다면은 표면 만기 이자율이 0%라는 얘기는 2년, 3년 정도 지나서 보통주 전환했을 때 한 2배 정도를 보고 이제 들어가지 않나라고 제가 그때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휴젤의 복토스인데 복토스의 균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데 메디톡스라는 소송이 미국 ITC에서 소송 중에 있는데, 특이하게 대웅제가 그렇게 가혹하게 메디톡스에서 소송을 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냈는데 휴젤에 대해서 이상하게 ITC 소송에서 균주를 제외하자고 메디톡스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메디톡스 주주 입장에서 분통이 터질 일인데 휴젤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삼각 관계 입장에서 휴젤 입장에서 좋은 호재가 있었고 이 점이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젤의 사상 최대 실적 소식 전해드리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좀 기대해 봄직한데요. 미국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17일까지 기한이었는데 하원에서 통과를 하고 지금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도 뭐 곧 바로 통과를 시킬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려오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우선 해소됐다는 점까지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기대가 됩니다.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보죠. 네. 승패가 병가지 상사이듯이 오르고 내리는 등락은 주가지 상사입니다. 여러분 전부 아시죠? 전쟁터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늘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늘상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상승할 때는 수익이 중요하고 반대로 내려갈 때 하락할 때는 방어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비중을 사거나 파는 비중을 10대 0으로 하지 마시고 7대 3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컨대 삼성전자를 6만 원대 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7만 원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100주 삼성전자 매수가 있으면 약 30주 정도를 7만 원 위에서 고가 매도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실제 갖는 것은 뭐죠? 70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안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진 대표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보다 하회해서 미국의 3대 주사가 모두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올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를 또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 주수도 다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조선주도 좋아 보이는데 삼성중공, 하나오션 어떤 걸 살 거냐보다 그 LNG에 대해서 무조건 쓸만한 게 LNG 탱크를 갖다 제조하는 동성 화이텍과 이제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카본이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